안녕하세요. 토론 진행을 맡은 마이오렌지 대표 조성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하고 제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리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비영리 단체의 종사자는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비영리 생태계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비영리에 대해 함께 좀 고민하고 그리고 사업적인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좀 초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네 분의 발표를 되게 유익하고 재밌게 흥미롭게 들으셨으리라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토론을 두 기부 모델과 두 비영리 단체의 접근 방식을 좀 비교하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더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부 모델을 제시하는 좀 공통점이 있지만은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곧장 기부와 그리고 고액 자산가가 출연한 IP형 기금 이렇게 좀 두 개를 묶어서 보시고요. 그리고 설립한 지 24년 된 비영리 단체인 아름다운 재단과 3년 좀 넘은 뉴에이즈도 좀 비교해 보셔가지고 각 접근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발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 분들께 좀 하나 부탁드린다면 답변 시에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최대한 좀 간결한 예시를 들어서 청중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시작에 앞서서 운영비가 과연 무엇인지 정의와 실질사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비는 앞에서도 좀 설명이 나왔지만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료, 직원급여, IT 시스템 유지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특정 사업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고요. 단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책무성과 투명성을 유지를 하고 효율적인 기부금 사용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부자들은 최종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이 분배 비용 이외에 모든 비용을 운영비라고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수혜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소모품비도 필요하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비용 없이는 좀 원활한 분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자가 생각하는 운영비가 비영리 단체에서 생각하는 운영비라는 좀 다른 점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보였듯이 그 운영비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좀 판단도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생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발표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임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기부단체를 믿지 못해서 기부를 하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100% 전달 모금함 곧장 기부 만드셨고요. 그 다음 단계로 솔루션에 기부하는 곧장 기부 임팩트도 만드셨습니다. 이 곧장 기부 임팩트는 어느 정도 운영비가 포함된 모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곧장 기부 사용자가 운영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환하도록 유도한 전략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곧장 기부와 곧장 기부 임팩트가 유저가 서로 다른 아예 분리된 시장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로 다른 시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보면 곧장 기부에 오신 분들 대상으로 운영비를 조금씩 설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따로 전략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장 기부 모델 자체가 하나의 운영비가 가장 안 들어갈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곧장 기부 플랫폼 비용 말고 지하돈센터 아이들에게 간식을 택배로 보내준다는 개념은 사실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운영비를 가장 안 쓰고 만약에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줄 것인가를 가정하고 저희 만드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이게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 이제 무과금 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많아요. 지하가동센터 애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간식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하가동센터에 가난하지 않은 친구들 되게 많이 있고요. 사각지 애들 저희 건드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간식 없는데 별로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다가 장기적인 교육이나 장기적인 성장의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운영비가 가장 적으면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사각지를 원하시거나 좀 더 장기적인 모델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임팩트가 좀 더 있는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지금보다도 운영비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다른 비영리에서도 저희를 좀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봐, 쟤네는 운영비가 적으니까 저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해. 간식만 준대. 아동센터 애들만 할 수 있어.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하지만 전체 사학지를 대상으로 해. 아니면 교육비를 줘. 장기적인 성장을 얘기해. 아니면 계속 연말마다 그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하기 위한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간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뭐 어디다가 뭐 SNS 저격이나 뭐 이렇게 소송 안 걸 테니까 저희 마음껏 이 곧장 기부를 활용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진아 사무총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아까 발표에서 아름다운 재단은 여러 목적형 기금들이 있고 그 중에서 아름다운 재단 만들기 기금이 있다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별도로 모금해 보셨을 때의 성과와 한계가 좀 궁금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만들기 기금의 재원은 정기 기부, 일시 기부, 그리고 기부를 받았을 때 재단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사업 전출 비율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무엇보다 제일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여진 기금이 있으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기금이라는 거예요. 특히 제일 의미 있는 거는 대량으로 큰 규모의 이제 투자가 필요할 때 그 규모 금액 범위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예로 3년 전에 아름다운 재단이 정말 오랜만에 그 구성원들의 급여를 인상을 했는데요. 이 급여의 인상폭을 3개년간 단계적으로 그 운영비의 총액의 잔액 규모 안에서 단계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현재까지 계속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대규모 비용들을 예측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구조로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탄탄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한계라고 하면 그 정기 기부자와 일시 기부자가 계시기는 한데 사실 다른 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많은 기부자들은 그게 사업에 쓰이길 원하지 사실은 운영에 쓰이기를 원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기부를 하는데 아주 큰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모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 기금이 누적돼서 쌓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계도 있지만 성과가 좀 많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박혜민 대표님께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운영비 전용 모금함을 만드신 셈인데 뉴에이지에서는 아까 보여주신 그 500만 원짜리 영수증 이 기부자 입장에서는 전부 운영비라고 보였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조그맣게 뭐 사업비 별도라고 적혀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 기부자에게는 전부 운영비만 모금하시는 셈인데 뉴에이지 기부자들인 그 빌더들의 운영비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사실 그 기부자가 생각하는 운영비 표를 보여주셨는데 뉴에이지는 기부자가 생각하는 운영비와 뉴에이지가 생각하는 운영비가 일치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어떤 단체로서 설명하고 있는가와도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바꾸겠다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뉴에이지 후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운영비는 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1년 처음 모금 캠페인을 했을 때 저희 뉴스레터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저희 뉴스레터를 가장 자주 열어보고 많이 열어보는 분들을 좀 뉴스레터 서비스에서 그레이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가장 자주 고관여하고 계신 분들한테 개인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의 내용은 뉴에이즈가 이 변화를 만드는 걸 지속 가능하게 희생 없이 재밌게 성장하면서 하려면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메일에 대해서 회신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레터를 통해서 후원 전환의 비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결국에는 후원자분들은 이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것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그 전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신뢰를 만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분 말씀은 좀 정리해 보면은 곧장 기부를 운영해 보시니까 운영비를 안 쓰면 오히려 좀 한계점이 생기는 지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보이셨고 그래서 곧장 기부 임팩트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 모델에 대해서 다른 비영리 단체 참여도 많이 좀 독려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만들기 기금을 운영해 보시니까 이런 예산의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금 규모가 크진 않다.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박혜민 대표님께서는 기부자들이 이게 운영비에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이걸 설명해 주느냐, 그럼 얼마든지 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설명을 해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부자 신뢰를 확보하는 소통 방법으로 좀 질문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김진환 사무총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아름다운 재단에서 기부자 신뢰를 위한 활동들을 몇 가지 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월별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같이 재정 투명성을 좀 강조하는 방식이 있었고, 뉴스레터, 후후레터 같이 운영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기부자 유형에 따라 반응이 달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월별 지출 내역이나 회계 자료를 전체 공개하는 것과 레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소통의 방법 두 가지를 완전히 위에 올려놓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는 기부자들의 시대적인 변화와 두 번째는 그 순서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4년 전에 재단이 창립할 때는 분명히 그 전체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아름다운 재단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기부자들의 유지율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되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이제는 저는 이제 많은 비영리 기관의 재정 투명성은 기본으로 갖춰야 될 요소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의 강점이야라고 말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부자들도 많이 변화하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재정 투명성을 알리는 공개 방식이 굉장히 유효했다면, 지금은 운영의 투명성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부자가 어느 쪽에 더 반응한다기보다 시대와 기부자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흘러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비교가 아니라 이 전환하고는 네, 단계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셨고, 박혜민 대표님께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릴 텐데, 뉴에이지에서 하시듯이 결과가 아니라 결정을 공유하는 거, 이거를 다른 비영리 단체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뉴에이지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궁금하고, 그래서 뉴에이지처럼 분배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부자라고 구분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동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전환을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들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에 생각이 다르면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변화가 있고 그 임팩트가 명확하다면 그것을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과 생각을 좀 싱크로율을 좀 맞춰야 된다. 얼라이먼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비단 저희와 같은 어드보커시나 혹은 솔루션을 만드는 조직 혹은 배분 사업을 안 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기존 관성의 균열을 내고 싶은 팀이라면 함께 만들 수 있는 그 변화를 믿는 사람들 더 많이 모아야 하고, 그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기부자 혹은 우리를 밖에서 응원해주는 지지그룹 이 자체보다는 넓게는 함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면 조직이 좀 달라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쉽고 명료하게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과연 사람들이 보고 싶은가? 우리가 지금 변화한 전략이 정말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나? 혹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이 문제 해결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바꾸는 것이 모금을 더 많이 받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아니라 동료로 좀 관점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강조를 해주셨고, 최근영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IP원 기금이 장기적 성과 그리고 제약 없는 자금을 추구하는 게 좀 다른 사업과 좀 차별적인 지점이라고 보이는데,
그만큼 단체와의 신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심사와 소통 단계에서 아까 간단히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면밀하고 긴밀하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매우 긴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투자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벤처 투자 업계에서 심사역 한 명이 뭐 몇십 개 기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피어는 그 담당하는 단체 수도 되게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긴밀하고 면밀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먼저 아까 발표에도 잠깐 담았던 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시간을 얘기하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빡빡하게 심사 진행하면은 아무리 짧아도 6주 정도 걸리고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 단체가 정말로 이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다층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인터뷰도 그냥 어떤 사람이 대표자이지를 알아본다기보다 저희가 이미 받은 신청서를 보고 또 저희가 별도의 리서치를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찾아내서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또는 다 담기지 못한 내용들을 정말 면밀하게 질문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심사 대표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발표는 10분인데요. 질의응답이 1시간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또 토의하는 시간은 그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실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인터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단지 이제 그 단체로부터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그 조직 외부에 있는 분들과도 저희는 인터뷰를 잡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단체가 정말로 역량 있고 전문성 있는 팀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그 이후의 자율성을 가급적 많이 보장해드리기 위한 장치로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성장 지원 관련 그 선정 이후 관련해서는 어쩌면 저희가 지금 발굴과 선정에 조금 더 많은 그 품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한 팀당 전담하는 조직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IP1이라는 기금 자체가 또 저희가 새롭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명 효율화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단체의 근간과 그 다음에 장기적 목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그 원리와 그 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네,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고, 뭐 빈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여서 또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힘드시겠어요. 아닌가요? 네, 마침 옆에 박혜민 대표님이 계셔서 IP1 기금의 심사를 겪어보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희가 1호 기금이어서 가장 먼저 진행을 했었고 저희는 거의 3개월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대표자 인터뷰도 아까 되게 간단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한 대표자 인터뷰도 3시간 이상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나니까 대표님 많이 힘드시죠?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 남은 질문이 있는데 하물며 제가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까지도 물어보실 정도로 굉장히 깊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뉴에이즈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치는 저는 좀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과보다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후원자분들이 되게 저희에겐 소중했고, 뉴에이즈가 이미 다 생각했거나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더 진화해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신나는 시간이었고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이 기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리포팅 시간들이 있는데요. 왜 지표가 이 결과가 나왔죠? 보다는 이 결과를 만들고 이후 팀이 어떤 결정을 통해서 좀 진화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UA
UAG가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IP1 기금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이나 코칭을 받을 수 있게 연결을 해주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종 대표자가 우선순위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분에게 DM이 옵니다. 대표님 바쁘시죠? 그 지난주까지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중요한 거 혹시 얼마나 진척 사항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김진아 사무총장님은 이게 기부자 신뢰를 위한 활동들이 어떤 여기서 이렇게 전환됐다, 그가 비교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어떤 재정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이제 기본이다, 네, 라고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대표님 그 기부자가 아니라 동료 말씀해 주셨고 최건영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빡세다 인 것 같지만은 또 그 경험해 보신 박혜민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신나는 과정이었고 빡세긴 합니다. 네, 성장에 도움이 됐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운영비 얘기를 하면 또 모금비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모금비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을 느끼는 좀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주로 광고비라든가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거리 모금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보임 본부장님이 쓰신 책 기부불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이런 모금비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보임 본부장님과 김진아 총장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금비에 대한 이런 시민들의 불만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보임 본부장님? 네, 모금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부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금비가 가장 노출이 잘 되어 있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기부자들이 지하철 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인터넷 볼 때마다 배너 광고가 뜨죠. 그러다 보면 기부자들은 뭔가 모금비는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를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효율성의 이슈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금 자체가 저는 잘못되고 보진 않고 많이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누가 봐도 뭐 예를 들어서 팔찌나 뭐 이런 뭐 반지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거리에서 어떤 모금을 한다거나 다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부자들이 그 보자마자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쓴 것 같은데라는 직감적인 느낌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식당을 우리가 운영한다 보면 식당이 잘 장사가 안 돼요. 장사 안 돼서 내가 거기 투자한 사람이라면 빨리 여기에 좀 음식도 좀 잘 만들고 인테리어 다시 한다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마케팅비 쓰는 거 보니까 앞에 나가서 계속 쿠폰 같은 거 뿌리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매출에 집중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자들 보고 나서 약간 조금 위화감이나 불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진아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금비, 특히 이제 광고 채널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는 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기부자들의 다변화된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곧장 기부 같은 예시도 이런 이제 모델도 개발되고, 또 최근에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한 기부 시스템들도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연구자께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자들 중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내 스스로 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기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느셨습니다. 그런 기부자들께는 수동적으로 광고를 태워서 광고를 통해서 보는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서 그 비용까지도 아껴서 더 훨씬 사회 변화를 이루고 싶어라는, 저는 그런 에너지들을 가진 기부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다 보니까 더 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 비영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 광고나 홍보를 하고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방식들을 홍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최근에 모든 그 기부자들이 채널을 접하는 것은 대부분 80~90% 이상 디지털 기부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서 밀려나지 않게 그리고 또 많은 제공을 해드리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상으로 많은 것들을 송출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다른 기관 대비 상당히 광고비를 통제하고 있고 되게 적게 쓰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껴 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온라인상의 배너를 통해서 우리 이슈를 알려낸다든지 팟캐스트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채널을 보여줘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소재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의 마케팅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기부자님들께서 더 아신다면 저는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저는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좀 종합해 보면은 이게 광고 같은 게 자주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부자들도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하고 다변화되고 있어서 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좀 그 지출되는 비용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혜민 대표님과 최근영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 텐데, 이런 그 모금비에 대한 좀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후원자 개발과 기부자 모집에 대안은 좀 어떤 게 있을지 그냥 간단하게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잠재 후원자를 많이 모으시는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를 확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망이 많아집니다. UAG는 지금 3만 명 정도가 넘게 있고요. 그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후원하신 분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하실 수 있게끔 돕는 겁니다. 저희 UAG는 후원자분들한테 굿즈를 드릴 때 비용에 맞추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자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양말이 되기도 하고 볼캡이 되기도 하고 맨투맨이나 후드티가 되기도 하는데요. 나 뉴에이즈 후원하고 있어를 되게 자랑스럽게 만들고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뉴에이지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기부자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이해관계자라는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팩트 관리와 자금 조달 사이의 선순환 구조도 그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거기에 더해서 다 잘하고 계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정말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지 기부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단체 내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짧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리해 보면은 뉴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재 후원자 기반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바이럴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고, 루트임팩트 IP형 기금에 대해서는 총 비용을 잘 계획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결국 단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좀 질문 드릴 게, 이 혁신적인 기부 시장이라고 우리가 좀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곧장 기부도 있고 IP형 기금도 있고 기존에 좀 없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이보임 본부장님과 최근영 팀장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곧장 기부와 IP형 기금과 같은 혁신적인 기부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곧장 기부 자체 혁신적이라기보다는 혁신적 기부 시장이라고 하면 곧장 기부 임팩트처럼 뭔가 좀 혁신적인 솔루션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모금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좀 잘 되려면 사실은 수혜자 중심으로 지금 모금이 어느 정도 모든 기부 시장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솔루션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를 하고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혁신적인 모델을 잘 만들었으면, 이 정도 임팩트 있는 모델을 만들면 이 정도의 기부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계산했을 정도의 어떤 시장이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거가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차별화, 다른 단체들보다 우리 모델의 차별화를 설명하고 그걸 서로 비교도 해야 되고 약간의 경쟁들이 계속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영리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금지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것도 좀 깨고
약간의 우린 저기랑 뭐가 달라, 우린 저기도 이걸 잘해요 라는 것들을 뭐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좀 계속 설명한다 그러면 좀 좋은 모델들이 계속 시장에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영 팀장님. 네,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생태계 차원의 자산으로 잘 기록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혁신은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입니다. 루틴팩트와 같은 기부자가 변해야 한다 또는 뭐 비영단체가 변해야 한다 말은 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양쪽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이 그 변화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할 때 혁신 기부 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보임 부문장님께서 솔루션 중심 시장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모델이 아니라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최고영 팀장님도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시도와 성장의 경험들이 잘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심플로 현장 질문 주신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 질문도 좀 저희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보임 부문장님께 하신 질문이네요. 30명의 직원 300억 원의 한 해 예산을 책임지는 단체의 대표자 연봉을 얼마라고 해야 기부자들이 적당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같은 의미로 영리에서 연봉 1역시 받던 전문가 인재가 단체에 합류한다면 얼마의 연봉을 준다면 납득하게 될까? 되게 어렵네요. 네, 고층 기부의 취지, 기부자 생각 다 이해하지만 그 언어에서 포괄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불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연봉의 이야기는 뭐 제가 뭐 곧 여기 재단도 일하긴 하지만 사단법인 점프에서도 이제 이사이자 CSO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연봉 테이블을 맞췄고 최대한 이제 낮추는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가장 고민했던 거는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자원봉사보다도 많이 받고 일할 만큼 받아야 되지만 그때 제가 했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기부자가 자기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과연 기부를 할까? 이거였습니다. 내가 월급 300만 원인데 저 사람이 350을 받아? 내가 근데 저 사람한테 기부를 해? 라고 하는 약간 현실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는 그때 기준이 약간 뭐 중소기업 평균 정도에 한번 맞춰보자든지 이런 정도의 좀 목표를 세웠던 것 같고요. 그 뒤에는 불신의 개선을 결국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 1억, 2억을 받으려고 그러면 비영리에서는 모금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부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3천 정도, 중소기업 수준 정도에서만 그게 아마 맥스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부자들은 거기가 맞는데 만약에 정말 나는 인재가 정말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에게는 거의 인센티브에 그냥 기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부를 많이 받으면 만약에 그 사람 이 연봉 뭐 1억까지는 줄 수 없더라도 그냥 일반 기부자들로부터 연봉 3천이 나오고 나머지 7천만 원이 그분한테 들어오고 그 나머지 1억 분이 만든 그 퍼포먼스를 기부자에게 잘 소통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씩 우리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실까요?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 저는 네. 1억, 2억 받을 수 있어야 비영리 조직에 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부자분한테 내실 수 있는 만큼을 설득하기보다 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적정 시장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성을 제대로 설득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봉에 대한 두 분의 말씀 네. 들어봤고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봉 질문이 마침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관련돼서 네, 연봉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비영리 단체 종사자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다니는 분들처럼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이 비영리 섹터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유입될까요? 물론 인더스트리에서 한계는 있겠지만은 적당한 연봉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그럼 박혜민 대표님 한번. 아유 어려워라. 일단은 저는 전문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영리에서 일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을까요? 정치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문성이 더 우선이어야 하지 숫자가 우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적정 연봉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희가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연봉을 키우기 위해서 후원금을 더 올리겠습니다, 더 받아내겠습니다라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더 높은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종사자들이 좀 더 수동적으로 우리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도 있지만 좀 사측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후원자에게 그 설득을 만들 수 있는 준비까지 갖춰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아 총장님도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피해가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어떤 그 비영리에서 일하면서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실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조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논설문이나 주장밖에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걸 너무 많이 체감을 했고, 그거는 외부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리더가 주장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저는 그 비영리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급여는 조금 더 인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기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부자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비영리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은 우리 기관만 아니면 나의 어떠한 목적이나 우리 그 기관의 가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비영리 생태계에 대한 고려들을 사실은 저는 숙제처럼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기부자들이 계시다면 거기에는 저희가 그 환경들을 알려내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다 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종합하면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비영리 단체 종사자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본인의 좀 문제이기도 해서 연봉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면요, 최근영 팀장님께 온 질문이네요. 비영리 단체가 IP형 기금 출연자와 같은 기부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 팁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IP형 기금을 만들어내기까지 김광석 대표님과 대화한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와 같은 그 제약 없는 자금들을 받아낼 수 있다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드리자면, 그래도 그와 같은 출연자와 루치 임팩트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지난 그 10년 동안 이 임팩트 생태계에서 만들어 왔던 성과들 그리고 전문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드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그와 같은 자산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기금들, 새로운 도전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득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여전히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지금까지 어떤 성과와 전문성을 쌓아왔느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설득적으로 믿을만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김진아 총장님께 온 질문이네요. 이사회에 참여 중인 그 아까 기부자 두 분 참여시키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두 분의 이사회 참여 과정 내용을 다른 기부자들에게도 특별히 홍보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조직에서 이사회에 기부자를 참여하게 된 것은 이제 최초로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들이 이사회 그 구성원들을 멤버십을 구축할 때 이사회에서는 이제 사무국에서 이제 그 추천한 리스트를 꼭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올해는 5분이 새로 이제 위촉되셨는데 이사회에서 저희들의 리스트 안에서 모두 다 이제 이사님들을 다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다방면의 리서치와 그리고 저희 기부자 중에서도 꼭 참여시킬 수 있는 훌륭하신 분이 있는지 이제 정말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좀 검토했고요. 저희 뭐 총장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국장이나 팀장님들이나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청취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좀 가졌고요. 이사회에 참여한 그 내용들이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쯤에 이제 첫 이사회를 이제 그 분들하고 신입 이사님들하고 하시게 되는데 그때 외부로 좀 알려서 우리 기부자님들 중에서 훌륭한 이사로 들어오신 분에 대한 뭐 나눔의 선순환, 그리고 또 김광석 기부자님처럼 또 혁신을 선도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알려내서 이제 홍보도 좀 하고
좀 더 비영리 섹터에서 이러한 참여적인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좀 마중물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다 보니 네, 좀 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네, 박혜민 대표님께 온 거네요. 그로스 리포트, 네, 아까 메일로 보내신다고 하셨던 거기서 말씀하신 계획을 결정하게 된 계기 등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시는지 궁금하고, 뭐 정기총회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표 아까도 보여주셨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월별로 정리돼 있어 굉장히 투명한 것 같다. 해당 화면에서 말씀하신 운영비 사용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궁금하다. 운영비 50% 사용의 숫자로만 보여질 때 빌더분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로스 리포트를 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빌더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첫 문장은 UAG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달 동안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일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레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시도들이나 결과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단에는 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팩트 지표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분이 상단이 사업비고 하단이 다 운영비입니다. UAG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처럼 일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의 몇 퍼센트 인건비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는 실제로 저희가 외부 비용으로 사용하는 뭐 외주 용역비나 아니면 뭐 행사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뭐 광고 홍보비 뭐 이런 게 들어가고요. 아래는 구성원들의 급여, 뭐 업추비, 뭐 판관비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기총회 때 이제 내용들을 공유드리겠지만 하나하나 항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만큼 투명하게 잘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도 충분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빌더분들이 좀 이해가 있으시고 네. 회원분들이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다음 이보임 부총장님께 온 질문이네요. 곧장 기부 임팩트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도 기부금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흰 지팡이 같은 기부 상품에 관심 있는 기부자는 어떻게 찾아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발표에 넣었을 텐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곧장 기부 임팩트는 이제 신지팡이 같은 임팩티브한 솔루션에 대한 거고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브랜드를 또 나눌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장 기부 임팩트 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더 임팩트를 더 잘 낼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모금을 받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기부자들을 이제 찾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흰지팡이 같은 기부 상품에 관심 있는 기부자를 찾아내는 건요. 사실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하는 건데 지금 딱히 떠오르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없고. 왜냐하면 기부자분들도 기부가 상당히 저관여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사실 그렇게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부자들한테도 딱 자기의 초이스가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같이 한번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본인들도 어떤 거를 내가 기부할 수 있는지 잘 감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곧장 기부 안에서 저희가 흰지팡이도 보여드리고 간식도 보여드리고 나중에 인건비도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 자기의 이제 실제 니즈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찾아가면서 저희가 이런 기부자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곧장 기부 임팩트 부스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픈하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질문 또 좀 보겠습니다. 최근영 팀장님께 질문인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기획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 루트 임팩트도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가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정한 수준의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낼 것이냐라는 비전과 로드맵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점차 더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만족을 위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질문을 던졌던
김강석 대표님과 같은 출연자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처음에 던졌기 때문에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른 기타 기부자와 출연자, 각종 기업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배운 점을 토대로 계속해서 이 실험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장기적인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자원이 더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비영리 단체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금을 더 실험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다양한 기부자분들, 출연자분들 만나고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플로우 질문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기부자와 상호작용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비영리 단체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작은 조직이라서 자원이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좀 더 수월하게 혹은 쉽게 기부자와 함께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김진아 총장님. 네네. 네. 짧게 얘기 드려볼까요? 기부자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훌륭한 말씀 해주셨는데 기부자를 동료처럼이라고 하셨는데 재단도 거의 창립 때부터 기부자님들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면 그 자원봉사나 기여하는 부분으로 하시지 마시고 완전한 위임과 동료처럼 파트너십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재단의 그 CI도 사실은 기부자께서 만들어주신 거고 굉장히 많은 참여 프로그램들의 주체 스텝처럼 저희들은 거의 그 행사나 어떠한 과정을 참여시키는데 그러한 시도들을 그 규모나 아니면 성과 측면을 고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로열티를 가진 멤버십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팬덤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작게라도 하셔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 하나만 진짜 짧게 덧붙여도 될까요? 저희 선정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소셜밸류랩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베이크 액션 부스터라는 것입니다. 그게 베이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규모 초기 비영리 단체들이 지지 기반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활동들, 액션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와 같은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품을 덜 들이고 우리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활동을 같이 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마도 어떤 게 우리에게 더 맞는 방법인지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현장 질문 온 거는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패널 분 각각 분들에게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행사가 비영리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영리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하나씩만 되게 짧게 이보임 본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수입과 지출을 두 개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너무나 이제 수입 중심으로 기부자가 바뀌어야 된다, 기부 시장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네, 아닌가 짧게 생각을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 우리의 한 모델이 효율적인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비영리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는 그 가치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투자들이 앞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크마인 대표님. 네, 저는 정말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집요한 질문 그리고 그걸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2명이서 이거 했거든요. 작은 조직이어도 본질을 추구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영 팀장님. 네, 저 아까 질문과 좀 연결될 수 있는데 더 많은 교류와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더 잘 이해하고 같이 사회연계 문제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담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부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투명한 소통이 되게 필수적이고 운영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기부자 참여를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좀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의도와 과정을 공유하고 조직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소통이 있다면은 기부자 신뢰 우리가 좀 얻을 수 있고 운영비 모금도 수월해질 수 있겠다는 전망을 해봅니다. 발표자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 다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좀 인권 운동을 하면서 되게 작지만 모금을 해본 경험도 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비영리 단체에서 좀 일해보기도 하고 이후 10년 좀 넘게는 영리 기업에 있으면서 비영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의 중요성을 저도 좀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비영리 조직의 운영 원리와 좀 일맥상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비영리의 성장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부를 통해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료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